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이혼 후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네, 이상하죠?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저에게 넘치는 애정을 주시고 저 역시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정을 느끼며 지금 현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저와 시어머니를 친모녀 관계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어머니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정말 엄마 딸로 살고 있답니다. 참 기막힌 얘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대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어릴 때부터 다른 집에 비해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 저의 친엄마는 가난한 생활도 싫고 아빠와도 살기 싫다며 날벼락처럼 이혼 서류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고아였대요. 떠돌며 다방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순진한 아빠가 그런 엄마를 좋아해 엄마의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어.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사채비까지 얻어서 그년한테 딸린 빚을 갚았더라고. 그럼 내 아들한테 고마워서라도 심보나 고치고 잘 살 것이지. 그녀는 은혜도 모르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으니 아휴 내가 정말 속이 터져 죽겠다. 그때 네 아빠가 거의 반은 미쳐 있었어.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어떡하든 그년 찾아서 머리카락을 죄 뜯어놓고 싶었는데 누굴 탓하겠니? 다 그런 년한테 빠진 네 아빠 잘못이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다 못난 네 아빠 때문이야. 불쌍한 내 새끼. 내가 너만 아니면 진작에 이런 꼴 안 보고 죽었어. 할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렇게 신사한탄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건 다 아빠 탓이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많이 미워했는데 철이 드니 아빠가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한테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표가 나는 장애는 아니었는데 왼쪽 다리를 살짝 저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유도 모르고 사셨는데 그렇다 보니 아빠 좋다는 여자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는 사람 통해서 다방을 갔다가 엄마를 만났고 엄마의 장사 속 호감에 마음을 뺏긴 아빠는 나름 순정이라면 순정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엄마를 사랑했지만 그 끝은 어쩌면 아빠만 몰랐을 뿐 해피엔딩이 되긴 어려웠겠죠. 무튼 저의 유년 시절은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추억도 없이 힘들기만 했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고령으로 폐암에 걸리셨고 원래도 기침이 잦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저에겐 아빠보다는 편했던 존재가 할머니였는데 그래서인지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컸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빠는 그런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빠 역시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을 텐데도 말이죠. 아빠는 그 후 하지도 못하는 살림까지 하시며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빠는 트럭으로 하는 용달 일을 하셨는데 시험 공부 때문에 늦잠이라도 자는 날이면 아빠의 낡은 트럭으로 저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시곤 하셨는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제가 창피해야 할까봐 교문 가까이는 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일부러 등교하는 친구들을 불러 인사를 시키곤 했는데 아빠는 좋으면서도 혹시 친구들이 당신 다리를 볼까? 한 손으로 안 좋은 쪽 다리를 꽉 붙들곤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아빠를 떠올리면 애잔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는 빨리 사회에 나가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없는 형편에도 제가 대학에 가길 원하셨는데 공부에 뜻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대학은 가고 싶지 않아서 아빠에게 싫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다 당신 때문 같아서인지
생각보다 화를 많이 내셨어요. 아빠 때문에 그러냐? 내가 없어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대학 하나 못 보낼 것 같아? 잔말 말고 수능 봐. 아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그래. 그래, 막말로 우리 집에 돈이 넘치면 안 갈 이유도 없지. 근데 아니잖아. 난 대학보다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싶어.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순 없잖아. 됐어. 고생은 아빠만 하면 돼. 네가 왜 쓸데없이 그런 걱정을 해? 돈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너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대학 안 나오면 사람답게 못 산다고 누가 그래? 나중에라도 가고 싶으면 갈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내 선택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그것도 못해줘? 아빠는 끝내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아무래도 그것도 못해주냐고 따졌던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할 때 가산점이 될 것 같은 자격증을 많이 따뒀는데요. 제 판단이 맞았는지 저는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달에 일한 월급을 저 쓸 생활비만 빼고 모두 아빠를 드렸는데 어찌나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하는지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기만 하네요. 아니, 힘들게 번 돈을 왜 아빠를 줘? 아빠는 이거 못 받아. 가뜩이나 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게 만든 것 같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속상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내가 대학 안 간다고 아빠한테 나쁜 말 많이 했잖아. 내내 그게 미안했어. 아빠는 나한테 정말 많이 해준 사람이야.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나 버리지 않고 키워줬잖아. 그러니까 이 돈은 받아도 돼.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널 키웠어?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야 당연하지. 됐다. 그런 돈이면 더 안 받으련다. 또 딸 속상하게 하네.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 빚부터 다 갚자. 우리도 남들처럼 고기도 먹고 여행도 다녀야지. 그리고 저 똥차 언제까지 탈 거야. 그러다 아빠 사고나. 똥차라니 저거 아주 쌩쌩해. 10년은 더 탈 수 있어. 그리고 네가 힘들게 벌어서 왜 아빠 빚을 갚아?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해. 정말 고집불통이야. 그럼 앞으로 나 아빠 안 봐. 내가 왜 빨리 돈을 벌고 싶었는데 아빠랑 빨리 빚 갚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 건데 그렇게 내 마음 하나를 몰라줘? 저는 울컥했어요. 사실 저희 둘 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눈물만 나는지 좋은 마음으로 봉투를 내밀었다가 결국 또 아빠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죠. 그리고 누구보다 제 눈물에 약한 아빠는 결국 제가 내민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선아, 네 마음 아빠가 다 알아.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워. 아빠가 이 돈 받을게. 그리고 우리 딸 바르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빚 갚아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정말이지? 그리고 미안할 건 없어. 대신 고마우면 오늘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자. 나 고기 먹고 싶어. 무슨 삼겹살이야. 나가서 소고기 먹지. 아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싫어. 난 소보다 돼지가 더 좋단 말이야. 그리고 빚 다 갚을 때까지 외식은 안 돼. 사실 그 말은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어린 딸이 당신 빚을 갚겠다고 해서 그런지 그 말을 정말로 믿으셨고 저희는 7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외식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꼬박 일한 지 7년이 되는 해였는데 아빠 이름으로 달린 빚을 다 갚는 그런 해이기도 했었죠. 그날 둘이 소주 한 잔에 처음으로 한우를 먹었어요. 소보다 돼지가 좋다고 했는데 한우는 정말이지 입에서 그냥 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고기는 원래 그렇게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그건 아빠와 행복한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이제 넓은 도시에 나가 살면서 그동안 못 누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중 연애도 꼭 하고 싶은 것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아니, 하필이면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의 앞날을 모른 채 마냥 첫 연애 상대인 남편을 좋아했는데요. 저보다 6살이 많았던 남편은 자기 나이가 곧 40이 된다며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아빠 빚을 갚는다고 따로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하고 당장 결혼은 힘들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름 넉넉한 집에 외아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남편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오빠, 아무리 오빠가 괜찮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게다가 오빠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오히려 내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 그러지 말고 내가 돈 모을 때까지 기다려줘. 응?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네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니? 그러다 나 40 다 돼서 결혼하겠다. 그럼 그때 애 낳아도 그 애가 20살이면 내가 환갑이야. 나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어. 무조건 다 집에 의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 믿고 우리 결혼하자. 집에는 내가 미리 말씀도 드리고 허락 받아 놓을게. 그래도 너 정말 이럴 거야? 설마 나랑 연애만 하고 결혼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니고? 아니야, 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나도 준비를 하고 결혼했으면 하는 거지. 그럼 됐어. 난 하루라도 빨리 영선이 네가 내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다 잊게 해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언제 샀는지 그 다음날 반지도 사서 제 손에 끼워줬는데 그게 참 생각보다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도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저기 최영선 씨 핸드폰 맞나요? 네, 제가 최영선인데요. 누구시죠? 아,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죠? 나 찬영이 엄마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예쁘네. 우리 아들이 영선 씨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혹시 내일 시간 괜찮을까요? 아, 네, 시간 괜찮습니다. 긴장할 거 없어요. 찬영이한테 대충 영선 씨 얘기는 들었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사오지 말고 찬영이랑 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 그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전화 통화였지만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상당히 좋은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라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굳혔는데요. 생각하지 못한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아버지, 즉 저의 시아버지셨어요. 그래, 대충 이야기는 들었다만 그래도 몇 가지는 물어봅시다. 아버님이 한 분만 계신다고 하던데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용달로 배달일 하세요. 배달? 운송업을 하신다는 건가? 그럼 따로 사무실 정도 갖고는 있겠죠? 아, 그게 아니고 혼자 일하세요. 아시는 분들이 전화 주시면 그때그때 나가셔서 일을 하고 오시는 거라 따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뭐야? 그럼 그냥 허드렛 일이라는 심부름꾼이라는 소리야? 순간 시아버지는 식사 중 들고 있던 젓가락을 아주 큰 소리가 나도록 탁 하고 내려놓고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쳐다봤는데요. 초면인데 어찌나 무섭던지 한순간에 별다른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자 보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저 대신 화를 내셨어요. 아니 당신 기껏 사람 초대한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 말을 듣고도 기가 막히지 않아? 내가 가뜩이나 아무것도 없는 집 아이가 빈손으로 시집 온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 심부름이나 하는 사돈이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찬영아, 넌 꼭 이 결혼 해야겠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빠 최면 생각 안 해?
아빠, 아니 여태 아무 소리 안 타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괜히 가만히 있었어. 네가 하도 쟤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참았잖아. 근데 이건 아니지. 사람이 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허드렛이라는 심부름꾼 사돈이 나랑 격이 맞기나 해. 아가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여기서 그만둡시다. 아빠! 여보, 그 입 다물지 못해요. 격? 이게 격 있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 앞에 두고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당장 사과해요. 사과? 내가 왜? 지도 염치가 있지. 여길 부른다고 와. 됐어. 찬영이 너 아직 그 나이면 괜찮아. 내가 김 사장한테 말해서 좋은 혼처 알아봐달라고 할 테니 넌 가만히 있다가 아빠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 싫어요. 아빠 주변 계신 분들 다 거기서 거긴데 괜히 콧대만 높고 욕심만 많은 그런 여자는 저는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넌 이렇게 거지 같은 집안에 남 허드렛 일이나 하는 장인이 훨씬 낫다는 거야? 여보! 안 되겠다. 영선씨, 오늘은 정말 미안한데 이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따로 연락할 테니까 우리 밖에서 맛있는 거 먹어요. 괜히 내가 오라고 해서 상처만 받았네. 정말 미안해요. 저는 태어나 처음 겪는 수모에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드라마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는데 저는 충격 때문인지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반지를 돌려주며 이런 결혼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라 그런지 남편도 울고 저도 울고 멜로 영화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저라도 준비를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은 끝내 알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3일 정도 지난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여전히 상냥한 말투로 저녁에 따로 만나 식사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충격 탓인지 선뜻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난번 일로 속 많이 상했죠. 창피한 말인데 내 남편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밖에서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나 만나주면 안 될까요? 라며 저에게 부탁하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날 저녁 알려주신 음식점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는데 시어머니가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듯 서 계셨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시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왜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냐고 물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가 도통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불러주셨는데 당연히 와야죠. 그땐 본의 아니게 그런 꼴을 보였어요.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해요. 내가 그날 영선 씨 보내고 찬영이 아빠한테 아주 단단히 일러뒀어요. 이젠 절대 영선 씨 앞에서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사람 마음 상처내놓고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내가 우리 남편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사실 찬영 씨 아버님이 틀린 말을 하신 것도 아닌데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은 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찬영 씨한테 말해뒀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영선 씨를 보고 싶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식사라도 하면서 말해요. 배고프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미 예약을 해두셨는지 저를 데리고 조용한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곳엔 이미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놔도 될까요? 우리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아,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귀한 식구를 대접하는 자리인데 다음엔 아버님도 같이 와서 더 맛있는 걸로 먹자. 아까 들었지만 난 그냥 니들이 마음먹었던 대로 그냥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런 말이 참 우습다는 거 아는데
우리 집은 내가 그러자고 하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친정엄마 대신 영선이 결혼 도울 테니까 내 며느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요즘은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하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는데 난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정말 딸 같은 며느리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 그리고 찬영이한테 네 얘기 들었을 때 결심했단다. 내가 네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버지 빚 갚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지. 착하고 이쁜 것. 요즘 같은 세상에 영선이 같은 딸이 어딨겠어. 아버님이 정말 든든하시겠다. 요즘 세상에 영선이 같은 자식 있으면 그게 부자지. 돈만 많다고 부자겠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은 어머니가 처음이세요. 저는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느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만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시는데 세상에 이런 어른이 또 있을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식사를 하며 연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생선이며 해물 갈비찜 같은 음식을 손수 발라 제 앞에 놔주셨는데 그런 대접 또한 처음인 저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엄마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나에게도 정상적인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산 남편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당신 가방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시더니 거기에 들어있는 금가락지를 꺼내 제 손에 끼워주시더라고요. 조금 크긴 했지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건 돌아가신 친정엄마 유품이란다. 사실 며느리한테 줄 생각은 없었고 딸이 생기면 딸이 시집갈 때 주고 싶었어. 나도 시집갈 때 친정엄마한테 받았거든. 근데 난 영선이를 처음 봤을 때 이 반지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부터 내 딸은 영선이 너구나 했지. 혹시 너무 닭살이니? 아니요.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지 몰라서요. 갑자기 이 나이에 딸이 생길 일은 없을 거고 네가 내 딸이 되어주렴. 나도 네 시어머니가 아닌 네 엄마가 되어주고 싶구나. 우리 가족이 되어주지 않을래? 지금 생각해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프로포즈가 있다면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프로포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후 시어머니와 저는 남들이 보면 정말 모녀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자취 생활을 하는 저에게 반찬도 수시로 갖다 주셨고 친구분들과 백화점 쇼핑을 갈 때면 당신 것보다 제 옷이나 가방 같은 걸 사오셨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벌써부터 며느리만 챙기냐며 저희 시어머니에게 유난이라고 하기도 했다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냐며 어디서든 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으셨고 이쯤 되니 이젠 남편 때문이 아닌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아버님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저에게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어쩐지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게 말이지.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실세야. 사실 우리 아빠도 외갓집에서 엄청 반대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한 방에 정리했어. 그리고 외갓집에서 아빠 사업하라고 자금도 대주고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하는 중고차 사업도 사실 사업주는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는 이름만 사장이지. 외갓집에서 명의는 전부 엄마 앞으로 하라고 했거든. 아, 그렇구나. 오빠네 외갓집 진짜 부자인가 보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외갓집 없어. 대신 그 유산을 엄마가 다 받았지. 외삼촌들이 있긴 한데 이미 외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정리가 다 됐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새삼 돈이라는 게 정말 이럴 때는 힘이 세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 눈치는 보이지만 전폭적인 시어머니의 지지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작은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한사코 당신이 마련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첫 시작이 좋아야 사는 내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서 살면 좀 좋니? 설마 부담스러워서 그래? 아니요. 제가 왜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랑 가까이 살려고 했던걸요. 근데 여기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어머,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이 엄마가 있는데 네가 왜? 무슨 그런 걱정을 하니? 그리고 우리가 벌써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다. 어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예쁠 수 있는 거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아, 우리 내일부터는 혼수장만 하러 다니자. 행여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그럼 정말로 저 몸만 시집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결혼은 싫어요. 저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아니, 그럼 내가 서운한데? 그리고 그럼 괜히 집을 넓은 걸 해줬잖아. 너 부담스럽게. 괜찮아요. 오빠랑 상의해서 좋은 걸로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집 구해주셔서 돈 많아요. 내가 졌다. 어디서 이렇게 경우도 바르고 착한 애가 우리 집에 왔을까? 찬영이 보고 장인어른한테 절이라도 하라고 시켜야겠다. 그렇게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 어떤 지원금보다 든든하고 감사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조금은 걱정했지만 시아버님과도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안 됐을 무렵 병원이라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인데요. 최준봉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저희 아빠신데 병원 응급실이라뇨? 아버님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 화물차가 워낙 커서 아버님이 구급차에 실려오셨거든요. 네? 저희 아빠가요? 많이 다치셨어요? 의식이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맞죠? 아,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그렇게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검사 때문에 입원을 하셔야 해서 입원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했지만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곧장 아빠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급히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곧장 뒤따라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고 아빠가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아직 병실을 배정받지 못해 응급실에 사고난 그대로 누워있는데 참 속이 상하더군요. 사실 결혼하고 아빠를 자주 못 보러 갔어요. 그러다가 사고로 누워있는 아빠를 보니 순간 울컥하고 말았네요. 그때 남편이 도착했어요. 아빠는 당신 아픈 것도 있고 저와 남편을 보고 반가워서 얼굴 가득 미소를 보였는데 그 미소도 저는 제 속을 찌르는 것 같았죠.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 괜찮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이고, 별일도 아닌데 괜히 신서방까지 불렀냐? 아빤 괜찮아. 그냥 경미한 사고야. 경미하긴, 경미한 걸로 구급차에 실려오는 사람이 어딨어? 도대체 얼마나 다친 건데? 응? 그러게 내가 그 똥차 당장 버리라고 했잖아. 똥차는 무슨? 그리고 그거 버리면 아빠는 뭐 먹고 살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러지 말고 태어나면 당장 차부터 사자. 아유, 괜찮아. 원래 차는 수리하면서 타는 거야. 안 그런가, 신서방? 맞습니다. 근데 그 차는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영선이한테 들었는데 20년 넘었다면서요. 아, 몰라. 난 아빠가 뭐라고 해도 그 트럭 폐차시킬 거야.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이상 소견이 없었어요. 다만 갈비뼈가 부러져서 당분간은 병원에 계셔야 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 병원을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고 처리는 생각보다 복잡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저희 아빠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 처리도 시어머니가 대신해 주셨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사돈 일이고 네 일이면 내 일이기도 해. 네 시아버지가 중고차 장사를 하는데 보험사 정도는 이 엄마가 연줄이 많아서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그러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아빠 병간호에 신경 써. 죄송해요. 주말이면 계속 병원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우리야 이렇게 너 퇴근하면 짬짬이 보면 되지. 그리고 내가 가까이 살자고 했지. 너 시댁에 주말마다 오라고 했어? 우리 신경 쓰지 마. 네 남편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다 성인이고 다 할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또다시 감사함을 느꼈어요.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까지 해주실 수 있겠나. 늘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꼬박 3개월 걸렸어요. 다행히 아빠는 합의가 잘 돼 병원비 걱정 없이 퇴원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까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역시 아빠의 그 낡아빠진 트럭이었어요. 안 돼. 다시 한번 그 트럭 타고 장거리 해봐. 괜찮아. 수리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빠 당장 내일 차씨 아저씨가 부탁한 배달도 해야 해. 아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아빠 이러라고 그렇게 뼈 빠지게 빚 갚은 줄 알아?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평소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기가 팍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조용히 차키를 챙겨 나갔는데 무슨 똥꼬집인지 기어코 그 똥차를 끌고 나가시는 거 있죠.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죠. 애도 아니고 어른이 저렇게 자식 말을 안 들어줄 수 있나? 나중엔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돌아온 아빠는 트럭 없이 택시를 타고 오셨고 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럭 폐차시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만해. 이제 우리 딸 걱정시키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안 할 테니까. 아빠 고마워. 그리고 아까는 내가 헛소리를 했어. 미안해. 알아. 내가 네 속을 모르면 누가 아냐.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올라가. 신서방 기다리겠다. 아빠, 내가 아빠 새 차 뽑아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그동안은 내가 아빠 생활비 붙여줄게. 됐어. 아빠 그 정도 돈은 있어. 그리고 차도 아빠가 사.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돈 혼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번 돈이라고 해도 신서방이랑 상의하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아빠는 무슨, 나도 아빠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하여간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센지. 그럼 아빠랑 반반하자. 아빠도 이젠 양보 못해. 그렇게 저와 아빠는 새 트럭을 같이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새 트럭을 사기 위해 자동차 영업점을 돌아다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좀 보태줄 테니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드리라고 하시는데 차마 그 돈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차를 바꿔드리려고 돈을 모아둔 게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대출받아 차를 사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더 이상 뺏기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대출을 받아 아빠 차를 사드리는 걸 반대했어요. 아니,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면 냉큼 받던가.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면 그 이자는 어떡할 건데. 정 안 되겠음. 그냥 우리 아빠한테 중고차로 사. 미안해. 근데 나는 아빠 새 차 사드리고 싶어. 대신 그 이자는 내 월급에서 해결할 테니 이번만 오빠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영선아, 결혼했으면 네 돈 내 돈 없는 거야. 네가 번 돈도 우리 돈이고 내가 번 돈도 우리 돈이지. 그러지 말고 아버님 가진 돈에서 중고차 사드리자. 내가 우리 아빠한테 잘 말해 놓을게. 아니 그래도... 참 난감했어요. 시아버님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계시니 더 곤란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래도 새 차를 뽑아드리고 싶은데 대출을 껴야 하는 입장에선 남편을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까딱하면 시어머니에게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날 것 같았으니 그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다 남편에게 들었는지 평소 전화하는 법이 잘 없는 시아버지께서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예, 요즘 니네 아버지 차 사려고 한다면서? 아, 네. 저희 아빠 차가 많이 낡아서 폐차시켰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셔야 하니까 아무래도 차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긴 내 아들한테 들었지. 아니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냐? 차를 사려면 당연히 나한테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 시아버지가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왜 엄한 데 돈을 써?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아주 지 시어머니 뒤만 졸졸거리는 게 왜?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아주 우습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리고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건 그래도 중고차보다는 새 차가. 시끄럽다. 내가 파는 차 중에도 새 차 같은 중고가 많아. 그럼 당연히 지가 먼저 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한테 차 살게요 했어야지. 그럼 내가 사돈이 탈 차인데 우죽 좋은 걸로 해줄까? 나 정말 서운하다. 무턱대고 자기를 무시하냐며 서운하다는 시아버님과 경황 없이 통화가 끝났고 그 순간은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이 얄미워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남편은 오만 바쁜 척은 다 하면서 당연히 시아버지한테 차를 사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생각을 하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차 사는 일인데. 그리고 내가 말한 건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 우리 아빠한테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장인어른은 새 차 사고 우리 아빠는 돈 벌고 이게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나 바쁘니까 끊어. 저는 제가 답답했어요. 제가 왜 친정아빠에게 새 차를 뽑아드리고 싶은지 남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안중에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할까봐 자기 아버지한테 냉큼 이야기를 한 남편이 그때는 정말 남의 편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탈 중고차라며 차까지 준비시켜놨는데 남편이 벌써 저희 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거 있죠. 아빠는 대출받아서 차 사는 건 절대 반대라며 그냥 자기 돈으로 저희 시아버지에게 중고차를 사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남편이 미웠어요. 그리고 사돈에게 차 팔 생각에 신이 난 시아버지도 그때는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일주일 제주도 여행을 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행 중인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막상 시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트럭을 보니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마음이 풀어졌어요. 무엇보다 저희 아빠가 그 차를 보고 마음에 드신다며 좋아하셨는데 제가 봐도 연식도 최근이고 외관도 깔끔한데 시승을 하니 예전 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괜찮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자, 어떠십니까? 그 가격에 이런 차 절대 못 삽니다. 저니까 그 가격에 맞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인데 제가 손해보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손해보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 낼 테니 제값 다 받으세요. 됐습니다. 이미 계약서랑 다 맞춰놨어요. 오늘 가실 때 이 차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은요. 그럼 도장 찍으러 가실까요? 시아버님은 나름 정말 신경을 썼는지 값도 저렴하게 저희 아빠에게 트럭을 파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괜한 고집을 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든 게 무색할 정도로 저는 곧 그 두 사람을 증오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아빠는 다음날 바로 일을 해야 한다며 새로 산 차를 타고 대전 집에 내려가셨어요. 차를 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는 또 한 번 병원에서 아빠가 사고로 다쳤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큰 사고였고 달리는 아빠 트럭에서 화재가 나 큰 사고로 이어진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듣게 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당장 병원이 아닌 시아버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차량이 겉은 말짱하고
연식도 그렇게 오래된 차가 아닌데 아무래도 침수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불을 끄고 차 바닥이 면진까지 다 확인했는데 차 바닥이 전부 녹슬어 있었는데 그런 위험한 차를 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곧장 시아버지에게 가서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따지듯 물었는데요. 시아버님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해? 간혹 그렇게 못된 인간이 있다. 멀쩡한 척 수리해서 팔고 가는 놈이 있어. 아휴, 나도 피해자다. 아버님, 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잖아. 얼른 네 아버지 병원 가봐. 수술한다며.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아빠가 왜 사고가 나서 수술까지 하시는데요? 거참, 나도 몰랐다고 하잖니. 저희 아버지가 그 차 타고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그래서 뭐,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 차 선택해서 도장 찍은 사람은 니네 아버지야. 내가 뭐 억지로 사라고 했냐? 기가 막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지가 사돈에게 차를 속여 판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당신이 판 차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다니. 저는 미치고 팔짝 뛰었죠. 하지만 일단은 저희 아빠가 먼저였고 출혈이 심해 수술이 오래 걸렸다고 했는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아빠는 의식이 없으셔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240시간처럼 길고 무섭기만 했는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실 병원에 오면서 몇 번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도무지 받지 않아 아빠 사고 소식도 시아버지에게 차를 사게 만든 것까지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냉큼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자기가 더 화가 났다는 듯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저게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아니, 너는 무슨 며느리가 그래? 장인어른 사고 난 게 왜 우리 아빠 때문이야? 뭐라고? 지금 상황 다 알고 말하는 거야? 우리 아빠 지금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있어. 저러다 영영 못 깨어나면 그때 그 책임은 어떡하려고 그래? 책임? 아니, 중고차 사서 사고 나면 그 중고차 판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해?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어? 우리 아빠도 몰랐다고 하잖아. 그럼 며느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먼저 새 차 뽑아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괜히 나서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미안한 생각도 안 들어? 답답하다. 그래서 뭐 돌아가셨어? 아주 죽기라도 하면 살인자라고 뛰어오겠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는 이런 인간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지만 이런 남편의 어머니이니 그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저녁 10시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주 여행 중 3일 일정을 갑자기 늘리셨던 상황에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여서 저는 내심 제 일을 알고 전화하셨나 싶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고 그냥 여행 중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네요. 아니 아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그게요. 지금 저희 아빠가 의식이 없어요. 아니 어쩌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님이 여행 가 계시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장 내일 비행기를 타고 오시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 호통의 다음 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아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일부러 전화해서 일렀냐며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는데 정말 같은 어른이지만 시어머니가 왜 시아버지 같은 사람과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아주 보기보다 맹랑한 년이구나. 내가 볼 것도 없는 너를 참고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지 시어머니한테 쪼로로 일러? 너 내가 우습지? 남의 심부림이나 하고 장애인의 허드렛이라는 니네 아버지한테 그런 거나 배웠냐? 너 왜 니네 아버지 장애 있다는 말 안 했어? 내가 이번에 차 팔면서 알았잖아.
말씀 삼가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른답지 못하게 나오신 게 누군데요? 저희 아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장애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너나 예의 지켜.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시세라고 했다고 너까지 우리 아빠 무시하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야. 네 엄마 아니야. 아주 웃겨. 뭐라고? 아니, 이럴 거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그냥 아버님한테 소개받지. 아씨, 네가 만만해서 그랬다. 됐냐? 네가 우리 엄마랑 그렇게 짝짝꿍할지 몰랐지. 난 어릴 때부터 아빠가 외갓집에 기 못 피고 엄마한테 할 말 못하는 게 싫었거든. 남자가 여자한테 큰 소리도 치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너 같은 급이 좀 딸린 애를 데리고 사는 게 편하지 않겠어? 근데 네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나한테 빈손으로 시집 온 거 잊었냐? 내 아들 잘한다. 그래, 남자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때 반가운 목소리가 제 뒤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렸는데 뒤돌아보니 잘하긴 뭘 잘해? 아주 부자가 쌍으로 꼴값을 떠네. 니들 거기 딱 기다려. 시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그야말로 전력 질주를 해오셨고 냅다 그 캐리어를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던졌어요.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저도 제가 아는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여기 오면서 이미 벌써 미숙임한테 다 확인했어. 침수 찬지 몰랐다고? 일부러 그 차 수배해서 똥값에 산 사람이 너라고 하던데. 네가 인간이니? 네가 사람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돈한테 사기를 쳐? 그것도 위험천만하게? 엄마, 나는 진짜 몰랐어. 난 그냥 순수하게 아빠가 중고차를 하니까 소개만 한 건데 아빠 뭐라고 좀 해봐요. 여기서 왜 날 찾아? 여보, 오해야. 누가 요즘 그런 차를 매입해. 큰일 나려고. 그리고 내가 사라고 안 했어. 그 차 사겠다고 한 건 사돈 본인이야. 뭐라고요? 아버님이 좋은 차 싸게 주시는 거라고 계약하자고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증거 있어? 그만해. 내가 당신을 몰라? 이전에도 비슷하게 사기쳐서 벌금 물고 영업정지 당할 뻔한 거 겨우 막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 이 인간아. 너 왜 그렇게 사니? 내가 그때 그냥 문 닫고 이 일 못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아니 엄마, 엄마도 진짜 너무해. 그렇게 평생 아빠 기죽이고 살아야 엄마 속이 편해. 예전에는 외갓집이 있어서 그런다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나도 같은 남자로 진짜 못 봐주겠어. 엄마가 그러니까 쟤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잖아. 뭐야? 아주 피는 못 속인다고? 뻔뻔한 건 지 아빠를 닮았네. 됐다. 지금부터 신씨 니들은 다 아웃이야. 당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뭐? 이혼? 아니, 지금 고작 며느리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안 못해. 내가 미쳤어? 배째. 그러게, 이혼당하고 싶지 않았으면 애당초 잘했어야지. 내가 남편 구실 못하는 건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사랑 구실 못하는 건 못 봐주지. 잔말 필요 없고 당신이 안 하면 난 소송할 거야. 그동안 횡령의 노름에 이혼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알아?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알아? 아이씨, 미스김. 그리고 찬영이 너 배울 걸 배워야지. 그리고도 네가 남편이고 남자야? 네 색시 불쌍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영선아, 너도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저런 놈이랑 살면 네 속만 썩는다. 엄마가 뭔데 이혼을 하라 말아 해. 아무리 엄마여도 이건 선 넘는 거야. 뭐야 이놈아? 천하의 한심한 놈? 난 영선이가 나처럼 참고 사는 걸 못 본다. 엄마가 뭘 참아? 할 말 다 하고 살았지. 아빠, 말 좀 해요. 조용히 해. 왜 네가 계속 니네 엄마 속을 긁어? 네 아빠 정말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 참 한심하다. 지금 저기 병실 앞에서 석고 대제해도 모자랄 판에. 영선아, 나야말로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아버님 일은 정말 미안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널 볼 낯짝이 없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 꼭 깨어나실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여기 있는데 니네 아버지가 꼭 깨어나셔야지. 저기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냥 제가 당신 믿고 날 우습게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조금만 혼을 내주려 했던 거야. 저렇게 사고가 날지 몰랐다니까. 며느리한테 돈 다시 돌려줄게. 여보,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더 조용히 살게. 응? 됐어. 집이랑 사무실이랑 매매단지 다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오늘 당장 네 짐 싸서 나가. 소름 끼치게 똑 닮은 네 아들도 네가 데리고 가. 찬영이 지금 사는 그 집도 내 명의인 거 알지? 엄마, 그러는 법이 어딨어. 아들을 내쫓는 엄마가 어딨냐고. 여기 있다. 난 자식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둘이 나란히 이혼당할 준비나 해. 영선아, 우리는 이만 들어가자. 아버님 면회 시간이 언제니? 아휴, 못 보던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너 밥도 아직 안 먹었지? 그러다 너도 쓰러진다. 너 쓰러지면 난 어쩌라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따뜻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요.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도 아빠는 제가 이혼한다는 것에만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무능한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며 속상해 하셨는데 저는 이혼하지 않는 게 지금은 더 불행할 것 같다고 말하자 아빠는 저만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 남편과 시아버지 때문에 저와 시어머니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그 힘든 이혼도 끝이 나긴 하더군요. 참 우습게도 나란히 이혼을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지만 저희는 그날 이후 함께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는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로서 저와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그래도 전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라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저에게 온 마음을 다 주신 분이기에 기꺼이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말이 모시는 거지. 제가 엄마에게 신세지고 살고 있지만 엄마는 늘 한결같이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끔찍하게 챙겨주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빌어먹을 놈과 결혼하게 된 건 최악이었지만 지금의 엄마를 만난 건 제 인생에 둘도 없는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혼도 그리 흠이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는 엄마와 함께 남은 인생 이혼녀라고 기죽지 않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며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조금 희한한 조합이지만 저와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더 노력하며 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